오바페미도 죽길 바란다 라는 뉴스인데요. 폴 헤이먼이 또 한 번 수위 높은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썸머슬램 킥오프 쇼에서 ECW 챈트가 나오자 그는 ECW는 죽었다! 그리고 오바페미도 죽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PG 시대 WWE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강한 표현이었지만 헤이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CW is dead, and I wish the same for Obafemi. ECW는 죽었고 오바페미도 그랬으면 좋겠어. 강력한 마이크 워크였고요. 헤이먼 아저씨 곧 파워밤 맞을 것 같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파워밤은 좀 빡셀 것 같고 피자 토스가 선수들이 맞는 기술 중에 제일 아프다고 합니다. 요 합성짤 재밌더라고. 요 합성짤 오바페미의 오른쪽 어깨가 아주 좁다 못해 찌그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그럴싸해서 퍼봤어요. 폴 헤이먼 가이가 된 오바페미 이것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그죠? 진짜 엄청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록도 넷플릭스 검열됐다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넷플릭스 공개본에서 브록 레스너의 모습 일부를 추가 편집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3일 로우 생방송 당시에도 일부 문구가 검열됐지만 이후 넷플릭스 다시 보기 버전에서는 해당 표현이 아예 디지털 방식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WWE는 재방송 버전에서 피와 욕설 등 성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이는 넷플릭스의 요구가 아닌 WWE 자체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라서 검열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 레스너의 새로운 티셔츠인데 Talk shit, get hit 이란 얘기인데 shit이 이제 똥이지만 이제 미국에선 욕설이잖아요. 거짓 뭐 개소리하고도 같은 뜻으로 쓰여요. 예, 그래서 이제 개소리하면 맞는다 이런 티셔츠인데 이 쉿이 넷플릭스 다시 보기에 쉿이 없어졌어. 다시 보기에 뭐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대체. 계속 움직이는데 쉿이 계속 안 보이나봐. 쉿을 삭제하니까 티셔츠의 의미가 바뀐 턱 get hit 말만 하면 맞는 건가? 그래서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뭐 상디가 담배 피는데 그게 사탕으로 변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쉿이 계속 검열되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뉴스상으로 없어졌다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근데 사실 텔레비전에서 볼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19금 수위를 많이 보여주는 드라마로 처음에 많이 유명했잖아. 하우스 오브 카드도 있지만 엄청난 잔인한 TV 시리즈로 유명한 넷플릭스였는데 떡더비 왔을 때 그래서 한간에는 블러드 잡도 맨날 하고 막 야한 것도 다시 나오고 막 그런 거 막 기대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더 깝깝해졌어요. 오히려 더 깝깝해져서 티셔츠에 적힌 욕설도 검열한다.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좀 너무 답답해요. 어쨌든 생방을 최대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극적인 장면들이 다 잘리면 사실 레슬링을 못하러 보겠어요. 그죠? 다음 뉴스입니다. 의외의 권력자라는 뉴스인데요. LA 나이트가 자신의 굿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페나틱스 페스트에서 원래 다른 디자인 셔츠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직접 변경을 요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다. 팬들이 나를 선택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셔츠라고 하네요. 현재 WWE에서 이런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선수는 극소수라는 평가가 나오며 동시에 그는 인터뷰마다 수뇌부를 은근히 도발하는 태도가 메인 이벤트 푸시를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 나이트가 외부에서 인터뷰할 때 자신이 억가당하고 있고 기회를 놓치고 있고 좋은 각본을 못 받고 있다는 인터뷰를 거의 슛 인터뷰 비슷하게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 반항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수뇌부를 도발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크리스 반빌렛 인터뷰도 그렇고 제가 또 뉴스로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또 이런 게 또 LA 나이트의 매력이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LA 나이트가 원래는 다른 디자인의 티셔츠가 나올 뻔했는데 LA 나이트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언초즌이란 디자인이 나왔고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언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이 WWE 언리얼의 로고를 일부러 LA 나이트가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회사는 나를 안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언초즌된 선수인데 근데 팬들로 인해서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언초즌이라는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굿즈 디자인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선수는 극소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현재 뉴스 사이트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드래곤리는 저에게 직접 디자인을 부여했거든요. 디자이너를 저로 정했고 저한테 디자인을 이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전달해서 제가 그 모탈 컴뱃에 있는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꼭 특정 선수가 굿즈 디자인을 선택된 선수만 부여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빈스 소송 비공개 전환. 오늘 큰 뉴스가 많네요. 빈스 맥맨과 자네 그랜트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공식적으로 비공개 중재 절차로 넘어가게 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는 코네티컷 법원의 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앞으로 사건 관련 업데이트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네 그랜트하고 빈스 맥맨이 합의의 단계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최후의 승자는 자네 그랜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이 합의의 내용 자네 그랜트와 빈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깊은 내막은 앞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자네 그랜트의 자서전이 아닐까. 이제 이런 큰 사건 겪은 애들은 미국에서는 되게 대단한 인물만 자서전을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뛰어들어서 구한 사람은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자서전 씁니다. 이런 것처럼 자네 그랜트의 마지막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자서전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아마 좀 충격적인 뉴스 나중에 한 10여 년 후에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스가 뭔 짓을 했는지 자네 그랜트가 얼마를 받았는지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앞으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돈 내나 비밀 유지 서약 그러니까요. NDA가 이제 체결되기 때문에 아마 큰 돈을 받고 합의하겠죠.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스가 액팅 롤로 돌아올 거라는 소리 있던데 빈스가 액팅 롤로 돌아올 가능성 그러니까 연기자의 WWE 역할 중 하나로 돌아올 확률은 좀 낮고 제 생각에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명예의 전당 때 헌액되는 거 그 정도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실제로 존 시나의 마지막 세너맨 은퇴 때 존 시나 커리어 하이라이트 장면에 빈스 맥맨이 출연을 해서 굉장히 화제였고 WWE는 그런 식으로 빈스를 조금씩 나오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빈스가 명예의 전당 때 생전에 헌액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WWE가 그걸 마지막 코인으로 쓰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명전 때도 언급됐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문을 이렇게 서서히 열고 있어. 다음 뉴스입니다. 빈스 복귀 가능성이라는 뉴스인데요. 빈스 맥맨이 다시 또 한 번 프로레슬링 업계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네 그랜트와의 소송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넘어간 가운데 일각에서는 맥맨이 다시 프로레슬링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짐 로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빈스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며 언젠가는 다시 레슬링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AEW 합류 가능성은 낮게 봤으며 오히려 새로운 단체를 창설하는 방안도 가능성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빈스가 어쨌든 자네 그랜트 소송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뉴스를 저번 뉴스 때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면은 빈스의 컴백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짐 로스도 당연히 팟캐스트 키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빈스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짐 로스가 비록 지금은 AW에 있지만 원래라면은 지금도 WWE에 있을 인물이에요. 빈스가 아마 WWE를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짐 로스도 아마 곁에 있었을 겁니다. 빈스 맥맨의 측근이기 때문에 심지어 빈스의 생일 파티도 얼마 전에 초대받았을 정도로 측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 로스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대답을 한 건데 빈스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여전히 현역이다 업계에. 그래서 WWE가 힘들더라면 AW도 힘들겠지만 WWE도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단체를 만들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짐 로스가 아직 빈스가 이 프로레슬링 업계로 돌아올 수도 있다. WWE는 끝났더라도 프로레슬링 업계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어요. 빈스 전주설 나오던 에릭 비숍 단체는 어떻게 됐어요? 빈스 전주설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RAF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RAF는 흥행을 계속하고 있고 뭐 챔피언들 나와서 방어전하고 있고 이게 아마추어 레슬링이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프로레슬링에 뇌가 쩔어 있으니까. 근데 아마추어 레슬링이 미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깊게 자리하고 있고 체육을 좀 해봐야겠다 싶은 청년들은 막 무조건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마추어 레슬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추어 레슬링이 이제 프로리그가 출범되면서 RAF를 향한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빈스 TNA 인수할까? 라는 뉴스인데요. 짐 로스가 빈스 맥맨의 TNA 인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빈스에게는 충분한 자금이 있으며 평생 프로레슬링을 떠나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짐 로스의 개인적인 추측이면서도 빈스가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짐 로스의 팟캐스트 중간에 시청자의 질문을 받고 짐 로스가 대답한 거예요. 빈스가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짐 로스가 내 생각에는 TNA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짐 로스가 얘기했는데 지금 짐 로스가 치매 진단 초기 판정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사고 있는 만큼 엄청 귀담아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짐 로스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빈스 알베 은퇴 안 해요. 이분은 은퇴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서 TNA를 산다 뭐 돈이 있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TNA 쪽에서 거부할 것 같기는 해요. 돈 얼마 주던 간에 WWE랑 지금 협업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스가 지금 회사를 차린 건 사실이거든요. 빈스가 좀 엔터테인먼트 겸 프로덕션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그 회사가 뭘 할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빈스 맥맨 스톤콜드 대립할 때 스톤콜드가 시멘트를 부어 넣어서 이제 앞유리가 펑 터지거든요. 네, 시멘트를 부어 넣었던 빈스 맥맨의 콜벳인데 이 콜벳이 발견됐습니다. 이 콜벳이 발견됐는데 거대한 화분이 됐어요. 지금 이 콜벳이 굉장히 놀랍네요. 콜벳 너무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고 라스트 오브 어스야 크크. 그니까요 신기합니다. 또 아들 닉 호건이 레슬링 훈련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호건이 젊었을 때 타던 그 콜벳을 닉 호건도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콜벳을 또 한번 다시 집으로 아버지가 타던 걸 다시 집에 들여온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타던 걸 다시 들여온 아들입니다. 미국은 좀 이렇게 오래된 차에 대한 그 불호가 없더라고. 오히려 클래식카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던데. 그래서 구형에 대한 그 매력? 그걸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명차. 그래서 아버지가 타던 차를 다시 들여온 아들 호건입니다. 아들 닉 호건. 다음 뉴스입니다. 원래는 레슬매니아 은퇴였다라는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는 원래 전년도 레슬매니아 41에서 은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AJ는 발부상으로 인해 계획이 미뤄졌으며 이후 몸 상태가 좋아져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AJ의 은퇴 전 상대로는 로건 폴이 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AJ를 은퇴하는 거를 레슬매니아 했다면 어땠을까, 41이 아니라 42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번 레슬매니아 또 워낙에 별로였기 때문에. 하지만 AJ는 원래는 전년도라고 합니다. 원래 전년도 레슬매니아 이번에 상태가 좋아져서 올해 로얄 럼블까지 한 거다 이렇게 또 크리스 반빌렛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AJ의 복귀 가능성은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AJ 스타일스는 완전한 은퇴를 선언했지만 단 한 경기 복귀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프로레슬링에서 절대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번 정도는 복귀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터전이 마지막 경기의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의 특별 경기로 돌아올 가능성까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좀 덧붙이자면 AJ 스타일스가 자신이 나중에 한 경기 정도 더 한다면은 아들하고 태그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데뷔하기 한참 전, 은퇴하고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선수 데뷔하고 그 중간에 AJ 스타일스가 한 말이거든.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얼마나 빨리 데뷔할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간에 AJ는 잠정적으로 좀 아들하고의 경기를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아들하고 팀을 하던 아들하고 상대를 하던 뭔가 그런 거를 좀 설계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 뉴스에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AJ 스타일스는 이제 아들을 좀 WWE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WWE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을까, 이 레이 미스테리오처럼.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숀 마이클스 AJ 경기는 꼭 봤어야 됐는데 해서 AJ 스타일스 역시 자신이 꼭 한번 경기해보고 싶었던 상대, 하지만 경기 못해본 상대로 숀 마이클스 뭐 트리플 H 뭐 이렇게 뽑아본 적이 있었죠. 한 명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레이 미스테리오였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 장면 재밌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끼리 블랙클럽에서 활동을 했고 WWE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했잖아. 근데 아들끼리도 이번에 같이 또 경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부장 안에 서로 또 레슬링 관련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장면인 것 같고 앞으로 이 에이버리 존스 그리고 이제 루크 갤로스의 아들 CJ 갤로스 그리고 에이버리 존스 이 둘의 앞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에이버리 존스, CJ 갤로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같이 NXT 와라. 그러니까 이게 AJ가 큰 그림 본 것 같아, 그지? AJ가 AW 안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 레이 미스테리오가 로열 럼블에서의 등장이 너무 화제가 돼서 이 WWE가 일회성 계약했다가 아예 정식 계약서 내미니까 도미닉 나카사는 조건으로 내걸었죠. AJ가 거기서 큰 영감을 받을 게 아닐까. 그래서 주신 썬더 라이거와의 신일본 미국 흥행을 레이가 펑크냅니다. 그 경기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날 당일에 펑크는 아니고 그 경기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WWE랑 계약을 맺었죠. 또 이 한 사람이 이제 팬아트를 그렸거든요. 팬아트 그려서 이제 한 걸음 남았어. 난 아버지가 느껴져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귀신이 옆에 있거든요. 아버지의 귀신 옆에 있는데 여기 AJ 스타일스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저기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화제입니다. 재밌어서 퍼와봤고요.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AJ가 직접 댓글을 달아줬어요. 멋대로 홀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밌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솔로의 선역 전환은 실패란 뉴스인데요. 또 다른 멜처의 비판은 솔로 시퀄을 향했습니다. 그는 솔로가 본질적으로 선역 타입이 아니며 현재의 베이비 페이스 전환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합니다. 오히려 현재 블러드라인 스토리에서 솔로가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솔로가 지금 제일 재밌다 이런 글도 좀 적잖게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멜초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솔로는 선역이랑 안 어울리긴 해요. 예. 좀 관상이 좀 선역 관상이 아닌 것 같아. 그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뒤에서 톡톡 건드린 다음에 씩 웃고 막 이렇게 막 유쾌한 느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 할 때도 뭔가 좀 선역으로서 환호받을 만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 그냥 인심 좋은 마장동 한우 시장 가면은 이런 분들 계시거든. 피칠갑된 앞치마 입고서 되게 인상 좋은 웃음하는 그런 덩치 있는 아저씨들이 있어. 약간 그 아저씨들 생각나 개인적으로. 푸주권 아저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장동 우시장에서 이렇게 생긴 분들 많이 보거든요. 뭔가 선역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역시 나처 파투랑 맞다이까 할 때 처음으로 멋있었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카리스마를 갑자기 잡고 정색하면서 선역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유쾌한 모습이 솔로의 선역에 플러스 점수 주긴 어려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고기도 더 준다고. 뭔가 마장동에서 많이 본 아저씨 같아. 유쾌한 사장님 같아. 나츠는 사실상 멜처가 파견한 한국 특파원이라고 봐도 됨. 한국 공식 멜처보테 나츠. 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춤대 선역 가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쾌한 모습보다는 차라리 카리스마 있는 선역을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썸머슬램에서 솔로 시코아가 LA 나이트와 로이스키 스통스 치고 배신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턴페이스로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리고 진짜로 솔로 시코아의 선역이 안 어울린다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배신하면 좋겠다. 그게 더 어울리긴 해요. 솔로가 선역이 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선역할 관상이 아니야. 관상이 차라리 엑시엄처럼 가면을 쓰면 모를까. 애가 관상이 선역할 관상이 아닌 것 같아. 얼굴로 까시 크크 아니 안 어울려요. 그냥 안 어울려. 나츠는 선역할 관상이 아니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일단 솔로가 재방송을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는 그리고 좀 첫인상이 별로다, 뭐 무섭게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표정하면 좀 무섭다, 이렇게 슬프게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뭐 관상이 어쩌고 뭐 얼굴이 무섭게 생겼네 이런 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딜이 안 박힙니다. 딜이 안 박혀요. 뭐 선역을 못할 것 같네, 딜이 안 박힙니다. 이제 선역이 된 솔로 시코아인데 선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애티튜드가 달라진 솔로! 아 일로와 내 팬이구나.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이 남자를 다신 턴일시키지 마세요라고 써있어요. 오 사인 멋있네. 펜타 얼굴 유출 사태란 뉴스입니다. 스트리머 네오는 펜타의 맨 얼굴을 라이브 방송에 노출시키며 WWE가 큰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펜타는 직접 카메라를 가리키며 촬영 중단을 요청했지만 생방송 특성상 영상은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퍼진 뒤였습니다. 결국 네오는 페네틱스 페스트 촬영 권한을 박탈당했고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도하다가
WWE 보안팀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현장에서 그에게 법규를 했다는 후문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미닉이 대놓고 쇼 중간에 관중석에 앉아있는 네온한테 법규를 날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루차 문화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도미닉이기 때문에 펜타의 얼굴을 스트리밍 해버린 네온한테 법규를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페나티스 페스트하고 백스테이지 촬영 권한은 그때 아이쇼 스피드 마냥 주잖아. 백스테이지를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얘가 펜타의 얼굴을 찍어버린 거야. 펜타가 이제 마스크를 눈하고 입만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때문에 마스크에 맨 얼굴이 노출되는 입하고 눈만 메이크업 하는데 이 모습을 찍은 거야. 진짜 저게 펜타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고 심지어 지금 트위터에서는 네온하고 펜타를 같이 검색하면은 결과물이 안 나오게끔 블락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WWE가 보안에 신경을 썼는데 그 보안을 이 네온이 큰 문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커진 게 뭐냐면 이렇게 루차의 얼굴을 제멋대로 공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공개한 게 먼저야. 이 스트리밍 공개한 게 먼저고 이제 세남에서 관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 입중계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네온의 얼굴을 비춰줬어요. WWE가 오늘 참석한 유명인사 네온입니다 해가지고 역으로 떡더비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니들은 레슬링 회사라는 놈들이 루차 레슬러의 얼굴을 노출시킨 스트리머를 귀빈이랍시고 소개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 떡더비도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네온을 이제 관중석에 화면을 잡아주고 이름을 띄워주면서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펜타, 루차의 얼굴이 생각지도 못하게 공개가 된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저건 펜타가 아니라 팬더지. 그렇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얘는 고소해야지 라는 뉴스입니다. 펜타의 맨 얼굴을 생방송으로 유출한 스트리머 네온이 또다시 화제입니다. 네온은 자신의 방송에서 WWE가 자신에게 크게 화가 나 있으며 실제로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WWE가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생방송을 킬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초유명 스트리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쇼 스피드도 똑같이 생방송을 백스테이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온이 백스테이지를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하다가 맨 얼굴의 펜타를 네온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누군지 몰라도 찍고 있었어. 근데 펜타는 그 순간 딱 알아챘어. 너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는 건데 너 나 찍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네온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표정이 이렇게 화면에 잡혔죠. 펜타도 황당해하는 표정이 잡혔고 서로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어요. 네, 서로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고 펜타 X, 펜타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펜타의 맨 얼굴이 전 세계에 유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입니다. 재밌는 점은 오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제만 해도 네온 한 칸 띄고 펜타라고 치잖아? 그러면 트위터에 결과값이 안 나오게 블락되어 있었어. WWE가 손을 쓴 것 같은데 구글에 치면 나오더라고. 구글에 치면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퍼봤습니다. 아무튼간 얘는 고소해야지. 어디 신성한 루차의 맨 얼굴을 마스크 대 마스크 막 경기해가지고 막 피칠갑하고 눈물 엉엉 흘리면서 막 명예롭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트리머가 갑자기 찍 이렇게 해갖고 떡더비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화낼만 합니다. 근데 뭐 네온도 몰랐을 것 같아. 펜타의 맨 얼굴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펜타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펜타도 억울하고 네온도 억울하고 떡더비도 억울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펜타 지켜달라고. 그니까요. 아니 저게 펜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요. 펜타도 억울하고 네온도 억울하고. 거기에 오해가 있었어요. 아까 그 펜타 얼굴 노출한 네온인데요. 네온.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된다 했어. 펜타 마스크 벗었는데 여기서 찍어도 된다 했어. 거기서 스트리밍 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구린 일이 생겼고 일부러 한 게 아니야. 미안합니다. 펜타의 얼굴을 전 세계에 노출시킨 네온의 사과문이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조르딘 그레이스 방치라는 뉴스인데요. 조르딘 그레이스의 WWE 미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트 풀의 션 로스셉에 따르면 현재 WWE 크리에이티브 팀은 그레이스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스맥다운은 물론 메인 이벤트 프로그램에도 거의 출연하지 못하며 사실상 창작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메인 로스터 승격 당시만 해도 월드 타이틀 경쟁까지 기대됐던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왜 아무 계획 없이 콜업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완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NXT로 복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너무 공감이 돼요. 정말로. 조르딘 그레이스의 매형 클래식 때부터 팬이었는데, 근데 그런 그녀가 TNA에서 흡사 여성 레슬러 같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남성하고도 경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인터넷 챔피언까지 오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그녀가 여기 와서는 NXT에서도 챔피언을 못 해봤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NXT에 입성할 때 굉장히 제가 열광했었고,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TNA 너가웃 챔피언 출신 중에 NXT 챔피언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신이 최초의 사례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굉장히 크게 밝혔고, 내 기억에 조르딘이 사수였나 오수를 했어요. NXT 여성 챔피언십을 4번인가 5번 치렀어. 뭐 위클리 스페셜 페이퍼뷰 뭐 포함해서 4-5번을 치렀단 말이야. 근데 다 졌어. 다 지고 나서 콜업했어. 근데 난 그때만 해도 웃었어. 그때만 해도 웃었지. 에이, 그래. 이렇게 NXT 무관으로 올라가서 메인 로스터 챔피언이 되면 더 뜻깊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조르딘도 설마 지금처럼 운영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창작의 공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조르딘이 제이드 카겔만큼 키가 크진 않지만 몸의 뎁스는 더 크잖아요. 약간 여자 레스너처럼 연승만 줬어도, 무자비한 연승만 줬어도 캐릭터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왔을 것 같고, 챔피언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고, 얘를 어떻게 썼냐면 카길의 그냥 방어전 상대 1 이렇게 줬어요. 그냥 위클리 스맥다운에 카길의 방어전 상대 1로 그냥 먹잇감으로 줘버렸어요. 이거를 약간 좀 PLE 대진급으로 파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갔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 그래서 좀 소모를 너무 쉽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카길의 방어전 상대 1로 소모되고 나서 업앤오버 동작을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삐끗되고, 그리고 이제 레슬매니아 시즌 날아가고 그 뒤로 복귀했는데 메인 이벤트 쇼에만 나오다가 이제는 메인 이벤트 쇼에도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얘를 좀 크게 썼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길의 하위 호원 느낌이 들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긴 한데, 키가 작아도 뎁스가 있으니까. 또 경기력이 또 카길보다 좋잖아요. 옛날 TNA나 NXT 때 했던 경기들 보면 경기를 잘하거든요. 좀 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핸드리는 스맥 갔어야 돼. 그러니까 핸드리도 지금 말이 많죠. 조르딘 뉴스 나왔는데 핸드리 얘기 나온 게, TNA 때 한따까리 하던 애들이 지금 WWE 와서 반 잡어가 됐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TNA의 월드 챔피언이었던 그들이 WWE에 와서는 잡어가 됐습니다 라는 짤이 마침 있었어요. 여러분들 의견이랑 똑같아. 전 세계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뭐 조연들이 완전히 막 밈 돼가지고 떼창하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언더독 막 이렇게 될 것 같았잖아. 어림도 없지. 지금 인컨 도전도 못하고 있고, 조르딘은 아예 그냥 메인 이벤트 쇼에도 못 나오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둘 다 메인 쇼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음.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순번이란 게 있고 푸시도 때란 게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얘네들을 올릴 때는 한 번쯤은 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조르딘은 부상 여파가 있었죠. 부상 여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조르딘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조르딘은 좀 더 밀어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조앤드리는 NXT 챔프도 달아서 얘는 다르나 했는데, 근데 진짜 조르딘은 NXT도 못 따라봤죠.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별로 섹시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무섭네요. 이쯤 되면 무서운데, 조르딘 그레이스의 등 근육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WWE에서 가장 강한 여성 같은데, 근데 지금 메인 이벤트, 마이너 쇼죠. 메인 이벤트 쇼에 지금 갇혀 있어요. 조르딘 그레이스. 맨날 스맥다운 하러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피고 막 노트북 피고 하면 이제 WWE의 모든 방송이 송출되는 특정 송출 위성이 있어요. 그 위성에 연결하면은 메인 이벤트 쇼가 먼저 하고 있거든. 맨날 조르딘 그레이스 거기서 맨날 경기하고 있어. 그래서 조르딘 그레이스 좀 푸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메인 이벤트 쇼를 틀면 조르딘 그레이스는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오는데 스맥다운에 못 나오는 거예요. 스맥다운 하기 전에 하는 메인 이벤트 쇼가 있어요. 쇼 이름이 메인 이벤트야. 메인 이벤트는 아니고 쇼 이름이 메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최고는 아닌데 이름이 나 최고 이런 것처럼 메인 이벤트예요. 쇼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이벤트 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일리 WWE 나가냐라는 뉴스인데요. 베일리가 아직 WWE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ght for Select의 션 로스 셉에 의하면 현재까지 베일리가 WWE와 재계약을 맺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내부 관계자들 역시 아직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AW가 오래전부터 베일리의 계약 상황을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EW 내부에서는 베일리의 계약 만료 시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FA가 되면 적극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 것입니다. 베일리는 WWE 여성 디비전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사샤 뱅크스, 메르세데스 모네죠 지금은, 토니 스톰, 사라야 등 과거 WWE 동료들이 이미 AEW에서 활동 중인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4호스 위면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베일리가 WWE를 떠난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며 단지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AEW가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의중인지는 모르겠어요, 베일리 본인이. 근데 지금 재계약 시즌인 건 맞아요. 그 재계약 시즌에 라이라 발키리한테 져줬죠. 보통 이제 재계약 맺는 선수는 푸시를 약속받고 이기거든요. 근데 회사를 떠나는 애들은 보통 져줘요. 근데 라이라 발키리한테 져줬습니다. 지금 회사를 떠나는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이고요. 저는 베일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본인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져요. 만약에 WWE랑 재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난 나가는 게 맞다고 봄.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 왜냐면 베일리는 지금 전전년도인가? 로얄럼블 우승하고 레슬매니아 대관식하고 그 뒤로 내리막을 쭉쭉쭉쭉 걷고 있잖아. 썸머슬램, 레슬매니아 다 패싱 당하고 타이틀 하나도 못 얻고 계속해서 억가당하고 있잖아. 억가당하는 것도 맞고 본인이 캐릭터가 정체된 것도 맞아. 기믹도 실패했고 막 이런 거 다 맞는데 그거를 이제 빌미로 AEW로 가서 드림매치 성사시키고 막 사샤 뱅크스랑 적도 했다가 태그팀 챔피언도 했다가 후배들이랑 드림매치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떡더비에 얘기하면서 큰 돈을 받고 재계약하는 것도 맞아. 그럼 이제 떡더비에서 벨트도 한 번씩 줄 거고. 그래서 저는 모든 가능성이 열린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요. 있어봤자 나탈리아 위치밖에 안 돼. 그게 베일리가 원하는 걸 수도 있어. 더 널널한 스케줄, 더 큰 연봉, 죽어도 AEW 못 보낸다는 WWE 그 바지가랑이에 마지못해 붙잡혀줄 수도 있다. 진짜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일리가 레슬링에 욕심이 있다면 AEW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일리의 선택은? 이란 뉴스인데요. 베일리가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는 현재 상황이 2024년 리코셰의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리코셰 역시 재계약을 미루면서 WWE는 그의 이탈을 염두에 두고 각본을 진행했고 결국 실제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다만 마지막 각본은 재계약을 해도 복귀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세나멜 리뷰 때 똑같이 얘기했죠. 베일리 역시 라이라에게 계단 위로 피니셔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 리코시의 사례하고 비슷하다. 브론 브레이커에게 파워슬램 맞던 그 장면하고 자동차 위로 파워슬램 맞던 그 장면하고 비슷하다. 베일리는 몇 개월 쉬고 떡더비 오거나 아니면 AW 갈 것 같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리코시를 예로 들었는데 역시 데이브 멜처도 똑같이 리코시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요. 브라이언 알바레즈 역시 이번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베일리가 라이라 발키리에게 당한 각본은 어느 쪽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전개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일리가 재계약하면 복수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고 떠난다면 라이라가 베일리를 WWE에서 내쫓았다는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WWE와 AEW 모두 베일리에게 대형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녀의 선택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일리에 대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일리 WWE 떠나나 라는 뉴스입니다. 베일리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도 베일리의 계약 상황은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으며 계약은 2026년 말 만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부상 기간이 계약에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일리는 새로운 WWE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WWE는 재계약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AEW 역시 오래전부터 베일리의 계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베일리가 향후 계약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WWE 계약에는 과거처럼 장기간 보장이나 방출 불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고 베일리가 이러한 계약 구조를 바꾸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와 AEW 모두
베일리에게 수년 계약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W는 원정 비용 지용과 외부 행사, 사인회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경쟁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일리의 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WWE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AW가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말 계약 상황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만큼 이 베일리의 계약 방향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리얼 보니까 베일리 백스테이지 정신적 지주로 역할 은근히 중요해 보였음. 모네 절친이라 AW 찍먹한다는 소문이 북미에 많이 떠돌던데 애우 보내면 크리티컬하고 그렇다고 데리고 있기에는 쓰기가 애매한 듯. 그니까 아마 WWE랑 재계약하게 된다면 많은 스팟라이트가 약속되어야 될 것 같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드리면 이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 이유가 지금 이 TKO 안에 있으면서 계약기간 내에 당연히 계약기간 한동안 3년 동안 연봉 70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계약기간 동안 약속된 금액을 지불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TKO에서 기조가 달라지면서 TKO 체제 아래서 너 연봉 좀 깎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오잖아. 그래서 뉴데이가 개 같네? 이러고 나가버리고 쉐이머스도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일리 같이 이렇게 좀 WWE, AW 모두 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갑질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과거의 장기간 보장, 방출 불가 조항 이런 게 베일리가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베일리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WWE 상대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베일리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베일리는 좀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 이제 WWE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 경기를. AW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지금 AW는 100만 밑에 있잖아요. 80만 언더에 있는데 근데 스맥다운을 못 넣어도 120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도를 생각하면 WWE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AW를 생각해보면 AW는 경기 수가 더 적어요. 왜냐면 하우스쇼를 안 뛰니까. 하우스쇼를 안 뛰고 있고 그리고 WWE랑 다르게 이동 경비를 다 대주죠. WWE는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1등석 제외 나머지 선수들이 직접 예매를 해서 비행기 타야 되고 렌트카 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AW는 이동 경비도 다 대주고 호텔비도 다 대주고 조건이 좀 달라요. 연봉은 비슷하게 맞춰주는데 부가적인 서비스가 AW가 더 좋다. 더군다나 AW는 한정된 단체 하에 인디 단체 경기도 뛰게 해주고 본인 회사에서 잡아준 이벤트 외에도 사인회도 하게 해줘요. 사인회. 그러니까 뭐 AW 현역 선수들이 레슬컨에서 레전드들하고 같이 행사 뛰잖아. 그래서 이제 사인회라던가 개인 스케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베일리가 아마 선수 전성기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다면 AW랑 계약하는 것도 아마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WWE가 베일리 뺐다라는 뉴스입니다. WWE가 그녀의 미래를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WE는 최근 썸머슬램 트라이아웃 이미지에 베일리를 포함시켰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해당 이미지를 아이비 나일이 포함된 버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베일리의 이탈이 확정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스토리라인 연출이거나 몇 달 전에 제작된 홍보 이미지를 뒤늦게 수정한 것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일리의 계약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연말까지 추가 소식이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약이 만료해요. 그래서 이제 베일리가 지금 뭐 여기서 그래픽이 빠졌다, 꼈다, 이걸로 뭐 나갈지, 남아있을지, 이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긴 한데, 그래도 하필이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정인 베일리가 교체된 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지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반박하는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WWE 깜짝 복귀! 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베일리가 WWE 하우스쇼 라이브 이벤트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베일리는 캘리포니아 스톡턴에서 열린 라이브 이벤트에서 라이라 발키리아, 솔 루카와 트리플 스램 매치를 치렀으며 솔 루카가 여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지켜냈습니다. 앞서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패배한 뒤에 라이라 발키리아가 베일리를 WWE에서 쫓아냈다라고 선언했고 WWE도 썸머슬램 홍보 이미지에서 베일리를 아이비 나일로 교체하면서 이탈설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라이브 이벤트 출전이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거치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너무 웃긴 게 여기서 이제 베일리가 빠진 그래픽을 홍보할 때는
이게 그렇다고 베일리가 나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뉴스의 원문이 있고요. 여기에 베일리가 빠졌다고 베일리가 WWE랑 끝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의견을 뉴스 원문에서 나타낸 게 또 재밌고, 여기에서는 베일리가 또 나왔다고 베일리가 재계약했다는 사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조심스러운 문구가 이 두 개의 뉴스에 상반된 중립적인 마지막 코멘트가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연말에 사인하냐 안 하냐, 이게 좀 포인트고요. 베일리가 연말에 결국에 어디로 갈지 결정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한 내년 한 3월쯤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연말에 끝난다. 연말에 끝나고 사인 안 한다. 사인 안 하면 90일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년 3월도 AW쯤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WWE랑 재계약할 텐데 재계약해서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사실 베일리. 그래서 저는 베일리를 생각해서라도 어차피 돈은 AW가 맞춰주니까 AW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의 베일리. 그니까 베일리가 WWE에서 이룬 것도 많고, 반대로 저쪽 가면은 더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WWE 입장에서는 놓기가 쉽지 않죠. AW도 굉장히 잡고 싶은 인물이고요. AW가 여성분은 많이 부족해요. 테클라, 토니 스톰, 시라카와 미나 등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서 베일리, 카일리는 토니 칸이 크게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AW는 복지가 좋죠. 그래서 베일리의 선택이 뭐가 될지 너무 기다려집니다. 어쨌든 간에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WWE 혹은 AW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베일리가 AW에 올지 WWE 올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나탈리아 느낌 나기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탈리아 역시 AW, WWE 모두 다 원했던 인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베일리도 나탈리아도 AW로 보내기 싫어서 WWE가 잡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라이라 발키리아가 페네틱스에서 팬 촬영회를 하고 있는데, 베일리가 촬영회를 참석하는 모습이에요. 라이라 빅팬이에요. 오마이갓 이러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라이라. 불화 생기기 전이구나. 램의 41이네. 그렇죠. 원래는 라이라가 베일리의 팬이었죠. 라이라가 이제 WWE의 굉장히 빅팬이었고,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베일리가 일부러 그걸 알고 역으로 해준 것 같아요. 역으로. 그래서 라일라 발키리아가 드디어 광년 캐릭터를 하게 되는데, 전 나쁘지 않았어요. 전 베일리가 할 때보다 라일라가 하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베일리는 계속해서 AW랑 사인을 맺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해서 경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힘들죠. 올해 올인은 힘들어요. 올해 올인은 힘들고, 왜냐면 베일리의 계약이 올해 말까지기 때문에 이번 연도 올인은 힘들고, 내년도 올인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일리가 뭐 처음에 연말 지나서 뭐 내년 초에 데뷔한다 치면은, 이번에 처음 데뷔해서는 막 모네의 친구로 나와가지고 모네를 제외한 사람들이랑 드림 매치 하다가 모네랑 태그팀 챔피언도 됐다가 대충 뭐 올인 때쯤 돼갖고, 모네는 계속해서 AW 위멘 챔피언인데 베일리가 오헤나트컵 우승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서사가 쌓여서 내년도 올인쯤에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도 해봐요.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지 유출된 건이 화가 났다. 페이지가 레슬매니아 복귀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벨라 트윈스 팟캐스트에서 복귀가 매우 급하게 결정됐으며 팬 사인회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사실상 모든 팬들이 눈치챘다고 합니다. 페이지는 특히 복귀 하루 전 이미 관련 정보가 퍼졌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정말 극적으로 타결됐던 복귀였거든. 막 불과 몇 주 전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서 니키벨라랑 같이 받았잖아. 이게 니키벨라의 발목이 부러진 게 맞나? 니키벨라가 삐꾸가 난 게 맞나? 니키벨라 삐꾸네. 그러면 페이지 너 다음에 들어가 봐. 같이 병실에 같이 있었어. 그리고 페이지가 메디컬 테스트 들어갔는데 페이지는 경기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니키 X, 페이지 O 해갖고 페이지가 깜짝 출연한 건데, 근데 이제 팬사인회 취소되면서 갑자기 팬사인회 레슬매니아 직전에 취소되네. 페이지 떡떡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사실이 유출되면서 이 사람들의 서프라이즈를 망친 것에 대해서 니키도 브리도 페이지도 다 화가 났어요. 니키 부상임 지금도 니키 지금 복귀 훈련 중이죠. 니키 지금 퍼포먼스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니키벨라 아마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썸머슬램 아마 한 달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1세기에 저걸 어떻게 막아. 크크. 굉장히 예리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못 막아요. 베일리가 나오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AJL 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페나틱스에서 벌어지는 벨라 시스터즈의 팟캐스트입니다. 페이지도 있고요. 와, 진짜 고인물 5명 담은 위men's 레볼루션 하던, 하지만 위men's 레볼루션을 시작한 엠만 없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비앙카 아직 멀었다 라는 뉴스인데요. 비앙카 벨러의 복귀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에는 여전히 손가락 부위가 크게 부어 있으며 수술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재활에 집중하며 손가락을 다시 굽힐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비앙카 벨레어 배가 남상이 됐어요. 그죠? 자신이 광고 모델하고 있는 미니메이드 주스하고 함께 임신한 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네요. 진짜 축하할 일이고, 이 비앙카 벨레어 손가락이 부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선수 복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즐거움이 하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비앙카 벨레어가 최근 손가락을 공개했는데 수술 자국이 선명한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많이 부어 있어서 여전히 선수 생활이 불투명해요. 전년도 레슬매니아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활동을 못하고 있죠. 비앙카 좀 심하다 진짜. 너무 불쌍하다. 전년 레슬매니아였죠. 전년 레슬매니아 이후에 이제 거의 1년 4개월 정도 됐네요. 16개월 정도 됐네요.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티파니가 원하는 다음 상대. 티파니 스트래튼이 리아 리플리어의 대립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썸머슬램 이후 리아와 본격적인 라이벌 구도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티파니는 임시 여성 챔피언십까지 손에 넣어 TF2 타이틀이 된 뒤 리아가 WWE 위민스 챔피언십을 되찾기 위해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뭐 티파니가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티파니가 그래도 리아 리플리하고 또 서사가 나름 있기 때문에 이번 얼리얼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티파니 코가 완전 거의 막 박살나더만. 와, 그 앞에 일렉트릭 체어에서 앞으로 페이스버스터 하는 장면에서 티파니가 얼굴부터 쳐박는데 코가 완전히 대단히 터프한 장면이었는데 티파니도 괜찮았어, 적어도 이번에 이빨은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약간 레슬매니아 때 그 이빨 부러진 거 맞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또 다른 인터뷰에선 그 이빨 전 멀쩡했어요 막 이렇게 말하질 않나. 좀 헷갈리게 K페이브를 어중간하게 하는 티파니인데, 그래서 티파니 스트래튼이 아무튼 얼리얼 시즌3에서 인상적인 장면들 많이 보여주었고 다음 대립은 좀 리아 리플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더블 챔피언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고 그걸 차지한다고 한들 리아 리플리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라미네이터가 부러졌다고 했지 이빨이 부러졌다고는 안 했다. 그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번 스맥다운 통해서 거진 라인업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늦어도 로우엔 다 끝나겠죠. 그래서 이 레더 매치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잠정 챔피언이 될까? 티파니 아빠 찾는다 라는 뉴스인데요. 티파니 스트래튼이 과거 폐기되었던 데리스 리틀 리치걸 기믹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메인 로스터 데뷔 이후 캐릭터가 다소 정체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시 악역스럽고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그녀의 아빠 역할을 맡아줄 인물이 없어서 기믹이 무산됐지만 지금 스맥다운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존 로리부터 트리플 H까지 각종 농담 섞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 티파니가 데뷔 초기 NXT 데뷔할 때 프로모가 있었어요. NXT 데뷔할 때 프로모가 이 미국의 거리를 막 돌아다녀. 명품 거리,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즐비한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막 나는 이런저런 걸 많이 사요. 아빠가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빠 카드 딱 자랑하는 그런 프로모가 있었어. 옛날에 NXT 데뷔 초창기 프로모야. 근데 이제 그걸 다시 하고 싶다. 데디스 리를 리치거를 다시 하고 싶다. 이때 NXT 때는 애들이 젊잖아. 애들이 젊으니까 이 데디가 없었어요. 예, 아빠 카드 주는 아빠가 없었어. 근데 이 스맥다운은 지금 챔피언 다 40대죠. 이제 아빠 할 만큼 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스맥다운에서 아빠 역할 맡아줄 인물이 있을 것 같다.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 캐릭터 좋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티파니가 본인이 이 초창기 프로모가 좋았다. 이거 본인도 느끼는 것 같고 저도 이때 되게 좋았어요. 이 프로모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티파니를 초창기부터 굉장히 저도 티파니를 굉장히 밀었잖아요. 정승우, 솔루카, 나 티파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티파니가 흡인력 있는 캐릭터가 이 압박 카드 캐릭터였습니다. 아마 스맥다운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 재밌는 뉴스인 것 같아요. 빈스 시절 내가 그 역할을 해주마. 무조건이지. 빈스 그냥 진짜 상상만 해도 어지럽다. 막 티파니랑 키스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진짜 옛날에 진짜 어지러웠죠. 그런데 그 역할은 블레이크 몰로가 더 어울리지 않나. 블레이크는 약간 글래머, 연예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연예인 느낌이고 토니 스톰의 타임리스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브리나 카펜터 느낌이 있죠. 확실히.
티파니 분위기 좋다라는 뉴스입니다. 티파니 스트래튼이 WWE 여성 라커룸 분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KFA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이아 잭스와 나탈리아 같은 베테랑들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여성부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갈등이 심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TV 출연 기회가 늘어나 경쟁이 덜 치열해졌고 선수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 백스테이지가 예전에 분위기 안 좋았는데 지금 좋다. 본인도 이제 샬롯하고 사이가 좋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해서 여러모로 이제 백스테이지가 분위기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렉사 블리스 복귀 임박이라는 뉴스인데요. 알렉사 블리스의 부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리스는 제이드 카길의 공격으로 팔꿈치에 골편이 생기고 인대가 과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으며 회복 속도가 빠른 만큼 몇 주 안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사의 부상이 진짜였다. 저는 당연히 가짜일 줄 알았어요. 네, 당연히 가짜일 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 많이 꺾이는 거 있잖아. 이게 알렉사 블리스가 팔꿈치가 좀 유연한 걸 전 알고 있어서 또 쇼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쇼가 아니었다. 실제로 인대가 늘어났다. 하지만 복귀 가능성이 빨라지고 있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 몇 주 안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꾀병이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찐으로 다친 거였다. 몰랐네요. 저거 그냥 K-페이브 인터뷰 같긴 한데 나는 휴가 같긴 해. 난 지금도 휴가 같긴 한데 본인이 이렇게 이악 물고 K-페이브로 막 진짜 부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믿어줘야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샬럿 로맨스 원한다 라는 뉴스인데요. 샬럿 플레어가 새로운 스토리라인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했습니다. 샬럿은 최근 인터뷰에서 WWE에서 한 번도 남성과 로맨스 스토리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알렉스 블리스와의 색다른 조합처럼 WWE가 그녀를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실제 로맨스 각본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선하긴 하겠네요. 신선하긴 하겠는데 돌돌 돌식녀잖아. 돌돌 돌식녀의 로맨스 각본 신선하긴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타지리 맨키로 토자와랑 가자. 너가 아빠 벽이 너무 높다. 그 DNA.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샬럿이 스토리 라인에서라도 해피엔딩을 맞으면 어떨까. 또 WWE는 연애 각본 하면은 행복할 수 없죠. 영원히. 무조건 배신당합니다. 무조건. 다음 뉴스입니다. AJ의 악역 픽이란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악역 탑4를 공개했습니다. AJ가 선택한 이름은 더 미즈, 미스터 퍼펙트, 바비 히난, 그리고 릭 루드였습니다. 그는 특히 이들이 단순히 미움을 받는 악역이 아니라 캐릭터와 마이크 워크, 그리고 관중의 감정을 끌어내는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AJ가 굉장히 악역 4명을 손꼽았는데 굉장한 사람들만 뽑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올드스쿨 힐을 좋아한다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즈도 굉장히 올드스쿨한 레슬링을 보여주고 미스터 퍼펙트, 릭 루드 다 교과서 같은 인물이죠. 릭 루드도 피니셔 옛날에 멋있었죠. AJ 스타일스가 미즈를 이렇게 고평가할 줄은 또 몰랐네. 미즈 찍었다고 어디서 거품 물겠네. 어디지? 바비 히나는 인정. 미즈를 나보다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미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즈가 일찍이 레슬링만 좀만 더 잘했더라면. 그니까요. 요즘 들어서 막 잘하네, 레슬러네, 루차네 이러는데 20년 하면 모두 다 잘해야 돼요. 사실 20년 해서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심지어 지금도 사람에 따라서 경기 퀄리티가 갈리잖아요. 미즈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AJ는 높게 평가하네요.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가 일본 단체 인수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주 AJ는 WWE가 일본 프로레슬링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고 일부 팬들은 이를 신일본 프로레슬링 인수 주장으로 받아들여 큰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에 AJ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자신은 특정 단체 인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WWE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나하시 히로시에 대한 친분과 존경심 역시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팟캐스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내가 평소에 억울할 때처럼 되게 억울해. 내가 단체 이름을 말했던가요? 내가 그게 신일본 프로레슬링이라고 말했던가요? 그냥 나는 WWE가 일본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말한 거예요. 나랑 타나하시 친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억울해하는 AJ의 재밌는 영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AJ는 그냥
뭐 얼마 전에 핀벨러도 똑같은 얘기했죠. 핀벨러도 NXT 자펜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AJ나 벨러는 이제 일본 진출하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의 의견이고, 그게 단체명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일본이라는 억측으로 인해서 좀 억가를 당한 AJ의 억울한 인터뷰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뇌가 순수하다는 이야기를 이 방에서도 하네. 악플러들은 사소한 것도 트집 잡고 까는데 뭘 바래. 그렇죠. 다음 뉴스입니다. 브레이의 미친 아이디어라는 뉴스인데요. 마이클 콜이 브레이 와이어트와 함께 준비했던 미공개 각본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 마이클 콜이 감옥에 있는 찰스 맨슨을 인터뷰하는 형식의 장기 인터뷰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브레이는 실제 찰스 맨슨의 인터뷰 영상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사이코패스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결국 실행되지 않았고, 마이클 콜은 그가 만진 것은 모두 금으로 변했다. 지금도 매일 그가 그립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브레이 와이엇이 많은 프로모의 천재, 프로모의 신화적인 존재잖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모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엉크라우디 그리고 이제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피엔드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 시리즈 중 하나가 이제 연쇄살인마죠. 찰스 맨슨. 이 찰스 맨슨을 패러디해서 뭔가 투옥된 상태에서 마이클 콜하고 인터뷰하는 시리즈를 기획을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실현되진 않았다. 근데 뭐 이렇게 말만 들어도 되게 재밌어 보여요. 브레이 특유의 그 음울한 억양으로 마이클 콜을 압도하는 인터뷰 시리즈가 진짜로 실행됐다면 어땠을까? 재밌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찰스 맨슨이 제가 알기로는 그 연쇄살인마인데 그 찰스 맨슨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브레이 와이엇 역시 할 뻔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가 만진 것은 모두 금으로 변했다. Everything that a touch turn a gold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번, 창의성이 너무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무튼 브레이 와이엇이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가 계속 그리워졌었음. 마이언 하우디 보면 진짜. 그래서 저도 브레이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선수 생활 할 때 경기를 그렇게 막 즐겨보지는 않았는데,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프로모 하나만으로 이렇게 선수의 위치를 부정할 수 없는 선수는 흔치가 않잖아. 프로모만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챔피언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지? 납득이 안 되는 선수들이 종종 있잖아요. 와이엇은 프로모 하나만 놓고도 납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믹 경기는 대부분 재밌었음. 저는 로만 레인즈라고 했던 헤리너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또 로만 레인즈에게 가라 피카츄 하고 나서 로만이 스피어하는 그 태그 경기 있잖아. 그 경기도 진짜 너무 멋있었고, 무엇보다 그 와이어 패밀리하고 쉴드와의 3대3 충돌 같은 도파민 넘치는 장면들 많이 선사했기 때문에 브레이 와이엇은 정말 부정하기가 힘들죠. 또 허스키 해리스 때는 또 그 터프한 시전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 뭔가 그 빡센 느낌이 뭔가 와이엇 와서는 조금 없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립긴 그립습니다. PWS 특집인데요. 후끈후끈 임박이라는 뉴스입니다. PWS의 여름 이벤트 후끈후끈이 개최됩니다. 8월 1일 오후 1시 중구 구민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터가 썸머슬램 느낌 나게 아주 재밌게 잘 짜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촬영 스튜디오에서 이 포스터를 위해서 촬영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PWS 스튜디오에 선수들이 직접 와서 수영복 입고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이 최영준 선수 딱 봐도 잘생긴 몸짱을 이제 화면 가운데에 넣어가지고 어필되게끔 했고요. 그래서 예니, 포이즌 로즈 이렇게 전면에 비주얼 위주로 많이 넣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여름 이벤트라는 거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영모를 쓰고 있다던가 수경을 쓰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름의 느낌을 좀 많이 내려고 촬영을 재밌게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레슬링 이벤트입니다 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 차는 장면도 넣었고, 오메르타 같은 레슬링 비주얼들을 일부러 이렇게 또 화면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재밌는 배치고, 저는 이렇게 WWE 전통의 썸머슬램 이벤트 느낌 내게 포스터 꾸민 이 시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펍지 배틀그라운드에서도 행사를 받아가지고 배틀로얄 하고 그러던데, 진짜 PWS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막 말도 안 되잖아. 사실 농심에다가 놀티켓으로 정식으로 예매를 하진 않나. 펍지에서 성수에서 가장 핫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성수에서 경기를 하진 않나. 참 꿈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발가락쌤이 새로운 PWS GM으로 올라서면서 파격적인 매치업과 후끈후끈이라는 파격적인 대회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호가 자신의 태그팀 파트너로 가장 강력한 선수 중 하나인 진계성을 지목, 이를 승인해주는 발가락쌤 덕분에 이색적인 조합을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으며, 이에 진계성과 하다온 등 베테랑 선역 선수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어 발가락쌤이 단장놀이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불고 있다네요. 그래서 약간 발가락쌤 백스테이지에서 선역 선수들에게 약간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면빈 선수는 옛날 PWS가 약간 매니아 타겟팅으로 할 때 경기를 굉장히 스티프하게 하던 이 고등학생 선수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중격투기 찍먹하고 다시 컴백하면서 저도 이면빈 선수의 컴백 경기를 이번 후끈후끈에서 저도 중계를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 선수 제가 좀 많이 괜찮게 봤거든요. 8월 1일 후끈후끈 PWS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8월 1일 후끈후끈의 특별 게스트가 등장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오지헌, 오나미, 오정태님, 개그맨 3인방이 오요태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해요. 1년 전 시호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던 오지헌, 오정태, 여기에 오나미까지 일명 오요태의 특별 공연도 준비가 되었다네요. 저번에 당한 시호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복수를 하게 될지, 시호는 이 복수가 예고된 상태에서 과연 데뷔가 되었을지 후끈후끈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끈후끈이 이제 곧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날 현장 중계를 하게 되니까요.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인사하면은 저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오후 6시에 또 공연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서 이벤트가 끝나고 남아서 인사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끝나고 정말 누구보다 빨리 나가지 않을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최대한 PWS와는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스맥다운 끝나자마자 중구 구민회관으로 넘어가서 재밌게 또 2차 중계를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스맥다운 중계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 중계, 재밌는 토요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후끈후끈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뉴스쇼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PWS를 아마 다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발가락쌤하고 만났는데 발가락쌤이 저희 채널이 PWS에 좀 성인들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PWS 뉴스가 정기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대찬성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2시에 시작하고 5시에 끝나니까요. 저는 6시 반 공연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발가락쌤이 뉴스를 많이 주셨거든. 오늘 아침에 막 썼어요. 어제 밤에 헤어지고 새벽에 뉴스를 전달해 주셨더라고, 잘 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수기로 받았다기보다는 스토리라인에 대한 뉴스가 많았는데 제가 지금 캐치업을 못한 상태여서, 제가 캐치업을 해야 이 뉴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쉬운 것만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담아봤고, 이번에 중계 준비하면서 또 스토리 라인업을 또 캐치업 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엔 좀 더 PWS 뉴스를 원활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저처럼 이제 PWS 스토리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레슬레이션 이후에. 그래서 약간 그런 스토리를 요약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 도 언제든지 PWS 이벤트를 보러 가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봐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대부분 레슬네이션만 챙겨보지 다들. 그니까 나도 그런 상태거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면 이제 로우, 스맥다운, NXT 다이너마이트 컬리전에다가 클래식 페이퍼뷰까지 다 챙겨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로우, NXT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는 이벤트야, 내 인생에 있어서. 컬리전도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사실 힘들어. 안 그러면은 PWS까지 다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후끈후끈에서 최영준 포이즌노즈의 태그 타이틀 벨트 대관식 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벨트는 제가 디자인하진 않았는데, 여성 벨트를 저한테 스케치해준 친구가 있거든요. PWS에 훈련생 중에 그림 잘 그리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래서 그분이 태그팀 타이틀을 하신 것 같아, 디자인을. 그래서 그 벨트가 아마 이번 쇼에 공개가 되려나? 뭔가 제가 전달받기로는 좀 제작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뒤늦게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후끈후끈에서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8월 1일 오후 1시 8월 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 근데 서울 중구 구민회관이라는, 저도 한 2번 3번 가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코라쿠엔 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자리에 앉아도 되게 잘 보여. 링포스트를 대각선으로 끼고 내 정면이 링포스트인 경우만 빼면은 다
다 잘 보여요. 중국 국민회관 진짜 관람 직관 진짜 추천드립니다. 특히 8월 1일엔 저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쇼 끝나고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는 만큼 중간 쉬는 시간에는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 인사 다 받겠습니다. 돈 주고 보는 좌석은 링포스트가 없던데 아 그렇구나. 난 초대석에서 한번 그 자리에서 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 포이즌 로즈 PWS에서 기록을 세우네. 초대 PWS 우먼 챔피언, 초대 PWS 태그팀 챔피언 두 가지 기록을 가진 포이즌 로즈. 포이즌 로즈 선수가 지금 PWS에서 거의 뭐 예니 선수하고 같이 투톱이니까 PWS 오리지널이잖아요. 시우 선수가 이제 도장 처음 만들고 선수들 키울 때 제일 먼저 와준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량이 또 나날이 늘고 있고 이제 몸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애티튜드도 너무 좋아서 저도 몇 번 말씀 나눠봤는데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PWS 코리아 챔피언 벨트 언제 찾을 거야? 그러게요. 언제 찾을까나 궁금해집니다. 저도. 다음 뉴스입니다. 그만 지고 싶당이란 뉴스인데요. 제본 에반스가 챔피언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계속 기다리고 패배하는 것에 지쳤다라고 하며 이제는 자신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짤이 본인 인스타그램 투데이예요.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Tired of losing, 지는데 지쳤다, 그만 지고 싶다 이렇게 올렸어요.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검은 화면에 이렇게만 글을 남겨서 굉장히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것이 반드시 턴이랄 거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제본이 곧 새로운 캐릭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본이 턴이를 할지 캐릭터 변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런 문구를 회사에 허락 없이 올리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에 허락이 있었다면은 그래도 캐릭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본 에반스가 어쨌든 간에 연패하고 있고 맨날 인컨 도전자 결정전까지는 가잖아. 근데 도전자가 된들 안 된들 어쨌든 챔피언을 못 되잖아. 그래서 제본 에반스가 본인의 그 커리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게 K페이브 안에서도 K페이브 바깥에서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반등할 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썸머슬램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챔피언 벨트 허리에 감는 게 썸머슬램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제본 티셔츠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가 관심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고 근데 대충 그 shopwwe.com 가신 다음에 좋아하는 스타를 눌러보고 그래서 모스트 파퓰러가 몇 개 있나 보시면은 얘가 상품성이 있나 없나 대충 아실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게 티셔츠 판매량만으로 선수의 판매량을 우리가 선수의 상품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군터 같은 애들도 존시나의 상대로서 사람들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잖아. 아니면은 코디 로즈가 챔피언을 되는 데 있어서 군터를 상대하는 게 군터의 상품성이거든요. 악역들이 티셔츠를 많이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악역들도 챔피언을 해야 되잖아. 그 악역들이 챔피언을 해야 상품성 있는 애들이 걔를 밟고 올라서면서 그때 티셔츠가 빵 터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의 상품성을 티셔츠 판매량으로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 선수의 섹션에 가시면 모스트 파퓰러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악의 벨트 등장이란 뉴스인데요. WWE가 월드컵 종료를 기념해 공개한 커스텀 챔피언십 벨트가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월드컵 로고만 붙여놓은 수준이라며 역대 최악의 디자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50라는 가격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1만원짜리 벨트를 팔고 있고요. 이 81만원짜리 벨트에도 불구하고 로고만 있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UFC 챔피언십 벨트 처음에 로고로 바뀌었을 때도 심플해서 되게 예쁘다 이렇게 느껴서 이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Simple is best. 저 그래서 WWE 통합 챔피언십 벨트도 좋아했어요. 처음에 락키가 바꿨을 때 와 멋있다 이랬었거든. 그래서 월드컵도 그런 기조로 디자인된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고요. 때려쳐라 저걸 누가 사냐. 색 배합이 너무 구려. 락키 벨트는 못생기지 않았나. 지금 벨트도 예쁜데 저는 그때 그 검은 플레이트가 예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준비했다라는 뉴스인데요. 빅캐스, 빅빌이었죠. AW 때는. 이 빅캐스의 WWE 복귀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계약했지만 WWE와의 논의는 이미 5월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EW 측에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한 상태였으며 로우에 등장한 미스터리 영상 역시 그를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귀 시점은 썸머슬램 이후에 첫 로우인 8월 3일에 유력합니다. 오, 애프터 썸머슬램. 애프터 썸머슬램 하고 이제 로우에서 누군가 썸머슬램의 승자가 폼 잡고 있으면, 예를 들면은 뭐 체드 게이블일 수도 있고요. 뭐 폼 잡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 2m 거인 딱 나와가지고 뻑 때리면서 막 으아 말면서 또 컴백하겠죠. 루세프 컴백 때 마냥 굉장히 센 척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푸시를 받게 될지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Don't teach that, you can't teach that. 옛날 추억이죠, 추억. 빅캐스 너무 애매한데 지금 스토리 라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넣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갑자기 막 메인급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자기 자리는 서서히 찾아가는 거니까 뭐 인컨 라인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기 많은 챔피언 아닌 베테랑을 기습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악역 레슬러의 케빈 내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숀 마이클스의 디젤 마냥 메인 이벤터급의 악역 레슬러의 약간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또 어쨌든간 루셉 할 수도 있지만 루셉도 처음에는 뭔가 한따까리 할 것처럼 보여줬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빅키스의 첫 등장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Look in my